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홍콩을 상대로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번 챔피언십 남자부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는 30분이 흐른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김하성이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시즌 1호 홈런을 쏘아 올리며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팀은 3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가나 출신 윙어 모하메드 쿠두스를 영입했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쿠두스는 2031년까지 6년간 토트넘에서 뛰게 되며 이적료는 우리 돈 약 1,02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FC 서울의 린가드가 에이전트와의 수수료 문제로 분쟁을 겪어 급여 통장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여자 최중량급에서 이하은이 인상 105kg, 용상 130kg, 합계 235kg의 기록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이소미가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 6언더파를 친 공동선두 5명의 두 타 뒤진 공동 7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혜진도 4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7위에 올라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시비용테크와 어멘다 아니시모바가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만납니다. 시비용테크는 도핑 파문 이후 메이저 대회 첫 결승 진출입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재 남자 축구 대표팀이 홍콩을 상대로 동아시안컵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엔 저녁까지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하기 쉽지 않은 더운 날씨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낮 기온이 37도 넘어서 40도까지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온열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가들도 최대한 훈련 시간을 늦게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오후 5시에도 여전히 35도 육박하는 열기가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 더위 때문에 훈련 중에서도 실수가 나오고 선수들이 좀 빠르게 지친다라는 일본 쪽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명보는 오히려 좀 이런 상황이 더 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는 또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지금 비슷한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겪게 될 엄청난 무더위에 대해서 좀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한번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아시안컵 남자부 경기는 일단은 한일전이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예상대로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죠. 네, 한일전은 다음 주 15일 날 열리고요. 1차전을 두 팀이 모두 치렀는데 7월 7일 첫 개막전 경기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동경, 주민규, 김주성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렸고요. 하루 뒤에 이제 8일 날 한 일본과 홍콩과의 경기에서는 일본이 6대1로 승리를 했는데 네. 데뷔전을 치른 저메인료라는 일본 대표팀 최전방 공격수가 4골을 터뜨렸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 경기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홍콩을 상대로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제 한 35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수는 여전히 1대 0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몰아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지금 공격 주도권을 잡고 계속 홍콩을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국과의 경기 이후 나흘 만에 치르는 경기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번 대회 목표는 역시 선수들에 대한 검증, 테스트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중국전과 이제 전형은 동일하게 가되 선발 라인업을 모두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하고 경기력적인 부분을 보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팀이 지향하는 방향의 경기력은 나오고 있고요. 강상윤 선수가 아주 멋진 득점을 터뜨리면서 지금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선발을 거의 모두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콩전에서 그럼 어떤 선수들이 새롭게 나서고 있나요? 일단 홍콩전에서는 5명이 A매치에 데뷔를 했는데 네. 조현택, 변준수, 서명관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2명인데 전북에서 뛰는 측면 수비수 김태현 선수와 그리고 가시마에서 뛰는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 김태현 선수가 이날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오늘 데뷔전을 치른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선발 라인업도 바꿨고 이번 아시안컵의 의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오디션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직까지 경기가 전반이 다 치러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시면서 가장 좀 눈에 돋보이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홍콩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강상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뭐 20살에 굉장히 21살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이후에 이제 수원 FC에서 임대 생활하면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전북으로 와서 올 시즌 이 포획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이 선수의 전북에서의 경기력을 주목한 대표팀이 또 결국 이번 동아시안컵에도 불러들였는데 지난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약간의 적응기를 갖고 오늘은 또 선발로 나서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점은 전북에서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은 조금 더 전진시켜서 공격에 가깝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역시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답게 상당히 잘해주면서 제2의 박지성, 제2의 이재성이다라는 그런 평가에 맞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번에도 기대를 모았던 전진우 선수는 대표팀에서 빠졌네요. 네, 일단 전진우 선수가 경기를 하루 앞두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대표팀에서 내려왔고요. 제가 첫날 경기 취재했을 때 경기장에는 있었는데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이 전진우 선수 대신에 정승원 선수가 대표팀에 네. 합류를 했습니다. 자, 뭐 새 얼굴에 대한 실험, 일본도 마찬가지죠. 듣자 하니까 12명이 새롭게 대표팀에 승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 동아시안컵은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 산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소집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력은 다 유럽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던 주력 선수들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뭐 홍명보 감독이 그랬듯이 모리아스 감독도 대대적인 선수단 변화를 끌고 왔는데요. 일본은 이제 홍콩을 상대로 해서 선발 6명, 교체 3명, 총 9명의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아까 이제 유천 기자가 얘기해 줬듯이 아주 늦은 나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저메인 리오의 4골 4득점 활약에 힘입어서 홍콩을 6대1로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메인 류 일단은 혼혈 선수인 것 같고 4골을 터뜨렸는데 늦은 나이에 데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대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95년생이고 30일, 80일에 데뷔전을 치르게 됐고 네. 사실 A매치 데뷔전에서 4골을 넣은 것은 일본에서도 1930년에 한 번 나왔던 우와, 기록입니다. 30년이요? 그리고 해트트릭도 네.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진기록이고 이 선수가 사실은 리그에서는 주전으로 계속 뛰었지만 네. 서준 기자도 얘기한 대로 일본 대표팀에서도 주전들은 거의 다 이제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살짝 경쟁에서 밀렸었는데 이근호 해설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에 별로 없는 공격수 유형이다. 한국에서도 뛰었던 다카하라 나오이로 같은 대형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월드컵에 갈 가능성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유형의 공격수고 그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도 이렇게 활약을 한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은 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죠. 상대 수비수들을 위압적으로 눌러줄 수 있는 대형 스트라이커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메인요 선수가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힘과 힘의 대결에서 두려움 없이 계속 달려들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 수비수들을 계속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유형이 없다라는 점을 볼 때는 아마도 이제 모리아스 감독이 9월이나 10월 평가전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일본도 워낙 유럽파 중에서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쟁쟁해요. 네. 그래서 그 틈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는 혼혈 선수가 또 있던데요. 네, 2006년 생 골키퍼인데 피사노 선수라고. 피사노. 네, 이 선수는 2006년생이기 때문에 만 19세 179일로 A매치에 데뷔했는데 일본은 이제 혼혈 선수를 꽤 많고 특히 이제 가장 몰려 있는 포지션이 골키퍼인데 이 선수도 이제 혼혈 선수로 데뷔를 치렀습니다. 네. 자 비슷한 목적 그리고 비슷한 목표 그리고 비슷한 뭐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지금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 홍콩의 경기가 한국과 일본을 그나마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단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콩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굉장히 호기롭게 공격적인 전형을 가동했다가 5골이나 얻어 맞으면서 후반에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반에는 사실은 일본과 홍콩이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만 놓고 보면. 지금 오늘 홍콩이 그 일본과의 경기 후반전에서 가동했던 4-4-2의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국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수비도 아무래도 그 수비를 공략하는 건 쉽지가 않아 보여서 우리가 득점에는 조금 예를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홍콩과의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와 맞붙었던 중국을 상대로 내일 붙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 경기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르고요. 그리고 두 팀이 이제 15일 날 저녁에 경기를 치르는데 아무래도 뭐 모두가 아는 것처럼 A 대표팀이긴 하지만 1군이 아닌 전력으로 치르지만 어쨌든 동아시안컵에서도 한일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그렇죠. 만약에 패배하고 돌아갔을 때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패배하고 돌아갔을 때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경기고 또 팬들은 그만큼 기대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아시안컵 여기에는 여자부 경기도 있잖아요. 네, 남자부 경기는 이제 한중일에 홍콩이 참가를 하고요. 여자부 경기는 한중일에 대만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일본이 대만을 4대0으로 꺾었고요. 우리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경기의 막바지에 아주 멋진 중거리슛 득점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중국이면은 여자 축구가 꽤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예전에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 갈 정도로 강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피파 랭킹이 17위고 한국이 21위입니다. 한국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멋진 골로 뭐 비기긴 했지만 중국 대표팀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2골이나 내줬다라는 아쉬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력 차이가 아주 조금 있긴 합니다. 네, 뭐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2대2라고 봤을 때 우리는 난적을 상대로 꽤 잘 경기를 펼친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홈에서 했고 네, 그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네. 좋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아쉬운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소연 선수가 맨 마지막에 그 중거리 슛으로 멋지게 동점골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소연이구나라는 지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죠. 역시 지소연이야. 네. 아직도 지소연이야. 이걸로 이제 갈라질 수 있는데 지소연 선수가 이제 16살 10대에 이제 한국 여자 축구에 등장을 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상우 감독의 평가는 그래요. 뭐 GPS를 통해서 확인한 어떤 활동량이라든가 선수로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소연 선수가 문제가 있다. 그냥 득점만 하는 선수다. 그러면 이제 저는 기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소연 선수는 여전히 탑 레벨이고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소연 선수의 활약이 가려져 있지만 지금 신상우 감독이 작년 10월부터 대표팀을 이끈 이후 지금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새롭게 여자 대표팀에 들어와서 A매치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소연이라는 정신적 구심점을 두고 지금 여자 대표팀은 세대 교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여자 대표팀의 부상 변수가 끊이질 않고 있네요. 네, 가장 최근에는 젊은 선수인 전유경 선수가 대표팀에서 부상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대회를 명단을 발표하고도 최유리, 김진희 선수가 부상으로 대체 선수 발탁을 했었고요. 주장인 이영주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표팀은 벌써 4-5명 정도가 네. 부상에 고심을 하면서 대체 선수가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회 특히나 여자부 경기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중석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그랬나요? 네, 일본과 대만의 경기는 193명의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103명이 왔다고요? 네, 여자 경기라는 점이 또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여자 경기는 이제 923명이 왔었고요. 사실 남자부 경기도 지금 흥행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그나마 4,436명이 왔지만 일본과 홍콩의 경기 687명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 언론에서도 과연 이 대회가 존속 가치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흥행이 이 정도로 참패하는 거는 이번 대회의 주관을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너무 신경 안 쓴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저희 스튜디오 한켠에 중계방송이 틀어져 있는데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오늘 한국 대 홍콩의 경기, 뭐 홈팀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다는 거는 분명히 좀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중 월요일, 화요일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제 어쨌든 금요일 저녁 경기인데도 저 정도인 것은 소정 기자가 지적했듯이 대한축구협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정몽규 회장이 이제 4선에 부임하고서 처음으로 치는 국제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안컵도 다시 가져오겠다고 출사표를 내고 이미 유치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회들이 이렇게 뭔가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면 개최 측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 경기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저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할까요? 올 수 있는 분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저기 가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접근성이 뭐 얼마나 떨어지나요? 그 자차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자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데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경기장 주변 400자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용인시의 경전철이 다니긴 하는데 뭐 열차 량수도 적고, 네. 전체적으로 저곳에서 이제 작년에 K리그 임시 경기나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임시 경기가 열렸을 때도 사실 접근성 부분에 많은 지적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론적인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축구 열기가 높은 지방 도시에서 치렀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안컵이 치러지는 동안 K리그1은 휴식기를 갖지만 이적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동아시안컵 대한민국의 두 번째 경기 홍콩과의 대결 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1-0인 채로 일단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K리그1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여름 이적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또 있네요. K리그 소식은 아니지만 토트넘의 영입 소식이 있어서 이거를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신으로도 가볍게 전해드렸는데 손흥민 선수와의 상관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를 이적료 1,025억 원에 이제 토트넘이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쿠두스 선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과 상대했던 가나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한국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아약스 소속이었는데 이후 프리미어 리그로 와서 웨스트햄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토트넘이 영입을 했고요. 지금 토트넘이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선수 노팅엄 포레스트의 모건 깁스 화이트
화이트라는 선수도 지금 영입이 거의 임박한 상황입니다. 네. 두 선수 영입에만 지금 거의 2천억 원을 썼어요. 근데 두 선수 다 포지션이 윙어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선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아니냐라는 지금 시선들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어지는 궁금증은 손흥민 선수 이적 관련해서 무슨 또 새로운 소식이 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구단에서도 공식 발표했듯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이벤트 매치를 치르잖아요. 네. 그 이후에 거취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서우정 기자도 얘기한 대로 일단 한 명은 영입을 확정을 했고 한 명 거의 영입을 확정한 상황인데 두 명의 포지션이 모두 같다 보니까 네, 네. 손흥민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혹은 보강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협력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린가드의 급여 통장 가압류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링가드 선수가 지난해 초에 이제 전격적으로 K리그 무대에 입성을 했죠. FC 서울 유니폼을 입으면서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네. 1년 내내 뭐 K리그에 대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링가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일 정도로 뭐 슈퍼스타가 K리그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진 현상이었는데 올 시즌은 링가드 선수가 퍼포먼스가 뭐 작년만치는 않아요. 작년 후반기에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약간 떨어진 모습이고 그러면서 나온 보도가 무엇이냐? 지난해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로 입단하는 과정에서 그 입단을 주도한 한국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 에이전트 분이 지금 링가드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해서 그걸 대신해서 링가드 선수에게 지급되고 있는 FC 서울의 월급을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것이 막혔다라고 했는데 일단 FC 서울 측에서는 해명을 하기로는 일단 구단에서 많은 중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급여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한간의 얘기처럼 링가드 선수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구단 해명으로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왜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좀 황당하긴 하네요. 일단 링가드 선수가 2+1 계약인데 2년에 대한 연봉이 한 36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10%를 주기로 하고 에이전트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서울로 이적을 했는데 이제 3.5억 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적을 했는데 1년 넘게 이제 체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FC 서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링가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링가드와 이제 계약을 할 때 모자라는 연봉을 유니폼 수익이나 머천다이징 수익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보장되어 있지만 자신들이 얘기한 것과는 조항이 달라서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서울이 이제 양측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이적 오피셜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서우정 기자. 예,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국가대표 센터백 정승현 선수가 중동 무대를 떠나서 본인이 이제 국내 무대에서 줄곧 몸담았던 K리그1 울산 HD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안데르손과 결별한 수원FC가 지금 보강이 굉장히 빠른데요. 윌리안, 이시영 두 선수를 서울로부터 받았고요. 또 포항의 한찬희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또 브라질 출신 플레이메이커 안드리고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K리그를 지배했던 브라질 공격수 말컹 선수도 울산 유니폼을 곧 입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적 시장은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네요. 일단 안데르손 선수가 그 중심에 있는데 사실 수원FC는 안데르손 선수의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서 연봉을 대기가 좀 어려워지고 선수도 더 좋은 팀을 떠나길 바랬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수원FC는 돈도 돈이지만 선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팀과 협상을 할 때 선수를 달라라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과 딜이 이루어지면서 두 선수가 이동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트레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뛰던 이제 한국 대표팀 선수들 권경원, 정승현 선수가 각각 안양과 울산으로 돌아왔고 서우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K리그 정말 지배했던 말컹 선수가 이제 울산으로 돌아오면서 후반기가 정말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원FC가 안데르손을 보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여름에만 즉시 전력감 선수를 6명을 데려왔습니다. 수원FC가 최근 3연패를 기록 중인데 3경기 모두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예, 김훈준 감독의 분석은 선발 라인업으로서 이제 상대는 해볼만 하지만은 우리가 후반에 경기를 바꿔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부족하다라는 네. 판단 때문에 좀 즉시 전력감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요. 김훈준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전부 다 안데르손이 남기고 한 이정료를 통해 가지고 영입한 것이다라고 해서 정말 안데르손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수원FC가 활용한다면 지금 11위 강등권에 있는데 강등권 탈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데르손을 영입한 서울은 어떨까요? 일단 서울은 공격 자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성용 선수 이적설이 나온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외국인 선수 4명이 각각 한 골씩 넣으면서 4대1 대승을 거뒀고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다만 공격은 상당히 좋은데 기성용 선수가 어쨌든 떠나면서 3선에 좀 구멍이 생기게 됐고 이 공격적인 선수들 다 내세워서 과연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공격진 보강만은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국내 무대로 돌아온 선수들은 이번에 동아시안컵 브레이크가 끝나면은 바로 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울산이 수년 경기를 치르는 것 외에는 지금 동아시안컵 일정이 다 끝날 때까지 K리그 1은 휴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안양으로 간 건경원 선수라든가 그리고 울산으로 가는 정승현 선수 그리고 곧 발표를 앞둔 말컹 선수 모두 이 휴식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수년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울산과 대구와의 경기인데 내일 펼쳐지네요. 네, 내일 저녁 7시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일단 울산은 50일 만에 K리그에 컴백했습니다.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 앞뒤로 상당히 시간이 길었는데 울산이 최근에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클럽 월드컵에서도 승점을 1점도 따지 못했고 리그에서도 좀 처져 있는데 다만 울산 팬들은 기뻐할 소식은 대구에게 상당히 강합니다. 12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현우가 없어도 대구를 잡고 반등해야 되는데 대구도 쉽진 않습니다. 대구는 지금 강등에 그렇죠. 직면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K리그 2는 동아시안컵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정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또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전남이 1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던 인천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의 이제 무패 행진을 끊어냈고요. 동시에 2위 수원은 또 충남 아산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양 팀의 승점 차가 10점에서 7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뭐 전남의 김현석 감독을 비롯한 많은 감독들이 인천에게 이제 고비가 올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인천이 이 위기의 파도를 잘 진짜로. 넘어설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7점 차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 주말 펼쳐질 K리그 2 경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일단 토요일에 4경기가 열립니다. 수원 대 충북 청주, 부산 대 성남, 전남 대 경남, 천안 대 화성 경기가 열리고요. 7월 13일에 3경기가 하는데 인천 대 충남 아산, 부천 대 김포, 안산 대 서울 이랜드가 맞대기를 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번 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